아마 진화라는 말을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누구나 진화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이 말이 과학에서 쓰인 것은 불과 150년밖에 안 돼요. 1859년 종이기원이 나오면서 이 말이 유명해졌습니다. 종이기원은 지구에서 사는 생물이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밝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찰스 로버트 다윈입니다. 흔히 성만 따서 다윈이라고 부르죠. 과학자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인슈타인? 다윈도 그에 못지않은 뛰어난 과학자입니다. 그렇다면 진화란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혹시 개구리의 한사리와 배추 흰나비의 한사리를 아시나요? 개구리가 알을 낳으면 알에서 올챙이가 나오고 곧 앞다리와 뒷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짧아져서 개구리가 되죠. 배추 흰나비도 알에서 애벌레가 나오고 자라서 번데기가 되고 다시 나비가 돼요. 꿈틀거리는 애벌레가 화사한 나비가 되리라고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죠. 이것을 변태라고 해요. 동물이 알에서 부화의 완전한 모습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한 것이죠. 변태는 한자로 모양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런 탈바꿈은 진화라고 하진 않아요. 진화는 변화이기는 하지만 변화 자체는 아닙니다. 진화는 오랜 세월에 걸쳐 진행하므로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영국 북부 지방의 숲에는 오래전부터 후추 나방이 살고 있었어요. 이 나방은 검은색과 흰색이 있죠. 나방의 색은 유전적으로 결정됩니다. 1800년대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으로 공장이 많이 세워지면서 숲의 나무들도 오염이 되어 껍질이 모두 어두운 색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흰색 나방은 쉽게 눈에 띄어 많이 잡아먹히게 됐죠. 그런데 최근에 환경보호로 인해 오염이 개선되기 시작하자 이번엔 검은색 나방이 눈에 띄게 많이 잡아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흰색 나방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진화란 일정 지역에서 사는 후추 나방이 바뀐 것처럼 생물의 종류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변하는 현상을 말해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볼게요. 진화란 유전자 풀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화에서 말하는 변화란 생물의 개체 하나하나가 변하는 게 아니라 개체들이 모인 집단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변하는 것은 유전자 풀입니다. 개체란 개인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개인이나 개체는 모두 인디비주얼입니다. 이 개체들이 모인 집합을 집단 혹은 개체군이라고 해요. 생물이 진화하는 것은 개체가 아니고 개체군입니다. 풀은 웅덩이와 같이 물이 고인 곳을 말하는데 유전자가 가득 찬 집합을 의미해요. 다시 후추 나방 이야기로 돌아가면 후추 나방의 색은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고 했죠. 여기서 후추 나방 개체 한 마리 한 마리의 색깔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후추 나방 집단의 전체적인 색은 변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개체는 후손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후추 나방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모아서 풀을 만들어서 비교해보면 세월에 따라 변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진화입니다. 진화를 과학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어떤 생물 집단이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다는 것은 한 개체가 나이 든다는 게 아니라 그 개체가 새끼를 낳고 그 자손이 커서 또 새끼를 낳고 이런 아주 오랜 세월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월은 우리가 보통 역사책에서 말하는 시간과는 차원이 좀 달라요.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인간이 진화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후추 나방은 한 세대가 짧기 때문에 진화하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었던 거고 대부분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더 어렵죠. 2019년이 되면 종의기원이 출간된 지 160년이 돼요. 지금도 일부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을 공격하고 있지만 책이 처음 출간됐던 영국에서는 종교계의 반발이 엄청나게 컸어요. 사람들은 다윈을 영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종의기원이 출간된 다음해인 1860년에는 영국 과학발전협회가 주최한 대토론회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로 관심을 끌었어요. 종의기원은 종교계에 커다란 반발이 있었음에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후 스터디셀러로 자리 잡았고 다윈이 죽을 때까지 영국에서만 엄청난 부수가 팔렸어요. 종의기원은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고
유럽 대륙이나 미국에서 더 많은 과학자에 의해서 다윈의 이론이 보급됐습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부정할 수만 없었던 당시 기독교인들은 신앙과 과학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만약 인간이 진화하기 전에 무한히 긴 세월 동안 생존 투쟁이 계속되었음을 인정하면 에덴 동산과 금단의 열매 같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니까요. 종의 기원이 다시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유전학의 발전 덕분입니다. 현대 유전학의 발판을 닦은 사람은 멘델인데 그는 이미 1866년에 논문을 발표했지만 그 중요성은 20세기 초반이 돼서야 인정받게 되어 유전자라는 말도 이때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37년에는 도부잔스키가 유전학과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다윈 이론을 유전자의 입장에서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종의 기원에서 설명한 진화론을 거부하는 과학자는 없어요. 종의 기원이 나오기 전 자연과학의 사상적 토대는 플라톤의 사상이었습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이 세상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실, 즉 이데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인간들이 보는 다양한 현상들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돌은 영원히 돌이고 금은 영원히 금이기 때문에 돌이 금으로 변할 수 없듯이 생명 세계에서도 호랑이는 영원히 호랑이고 사자는 영원히 사자인 거죠. 이러한 개념은 기독교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어 서양인의 사고방식에 깊이 뿌리박히게 됩니다. 2000년 이상 지속하여온 이런 사고방식을 뿌리째 흔드는 이론이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덕분에 이제는 우리 주변의 세계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다윈은 종의 기원을 출간하면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시작일 뿐이야. 아주 가치 있는 일이 될 거야. 다윈의 예상대로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이었습니다. 혹시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혁명은 큰 사회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 그러니까 종의 기원이 나오기 316년 전에 지동설을 주장하는 책을 출간했어요. 지동설은 땅이 움직인다라는 이론입니다. 이전 사람들은 지구가 움직인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죠. 그래서 땅은 그대로 있고 하늘이 돈다는 천동설을 믿었어요. 과학에서 세상을 뒤바꾼 혁명을 꼽으라면 바로 이 코페르니쿠스 혁명입니다. 영어의 혁명을 의미하는 레볼루션이라는 말도 코페르니쿠스의 책 제목 천체의 회전에 대하여의 회전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다윈의 영향력도 코페르니쿠스에 비교될 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종의 기원의 출간을 다윈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코페르니쿠스와 다윈을 견주어 코페르니쿠스가 인간을 우주 중심에서 변두리로 옮겨놨다면 다윈은 인간을 생물의 맨 윗자리에서 다른 생물들과 같은 자리로 끌어내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를 연구한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인류는 과학의 손이 순진한 자기 사랑에 두 차례 거대한 모욕을 퍼붓는 꼴을 참아야 했다. 첫째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대우주 안에 한낱 작은 점임을 깨달았을 때고, 두 번째는 생물학 연구로 인해 신의 특별한 피조물이라는 특권을 강탈당한 채 동물계의 일원으로 추방당했을 때라고 말이죠. 과학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혁명적으로 바꾼 역사적인 책들 중에서 모두가 알만한 책들을 한번 들어보면 코페르니쿠스의 1543년 천체의 회전에 대하여를 비롯하여 종교 재판에서 사형을 받고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던 갈릴레이의 1632년 신과학 대화, 만류인력 법칙을 설명한 뉴턴의 1687년 프린키피아 등이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